지금부터 제26회 사회복지학과 학술문화제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장내에 계신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길 바라고 팀즈로 참여하시는 학우분들도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강연이라는 주제로 제26회 공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술문화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26회 학술문화제 진행을 맡은 26대 다운 학생의 부학생회장 김수연입니다. 이번 학술문화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의 방식으로 동시 진행이 됩니다. 시절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학우분들과 직접 마주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오프라인 학술문화제를 통해서라도 뜻깊은 시간을 가질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식을 시작하기에 앞서 모건대학교 성악뮤지컬학과 17학번 윤혜빈 학우의 코로나 희망 전달 노래가 있겠습니다. 윤혜빈 학우는 무대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악뮤지컬학과 17학번 윤혜빈입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뿐인 위로지만 해낼 수가 있을까. 당신의 언제 그 기쁨을 알 수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난 눈물만 가지는 한숨
제가 두 번째로 할 곡은 걱정 말아요 그대인데요. 이 가사가 보면 저희 지금 이 안 좋은 상황에 되게 잘 맞는 노래라고 생각해서 이 곡을 골랐고요. 가사 들으면서 여러분이 많은 위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희망 전달 노래를 준비해준 17학번 윤혜빈 학우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 26회 학술문화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 사회복지 방향을 주제로 코로나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 지원금 등의 사회복지 대책에 대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하여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술문화제에 참여하는 모든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특히 토론대회 우승팀 투표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문화제의 순서로는 1부에서는 개회사와 학과장님의 인사말씀, 그리고 교수님 소개, 학생의 활동보고, 토론대회 결승 영상 시청 후 토론대회 재학생 투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이후 다과 시간 20분을 가진 후 2부에서는 동아리 활동보고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활동보고, 소리 없는 사랑의 수호 공연, 보물상자 소시호 공연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토론대회 총평을 가진 후 결과 및 시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소개와 폐회선을 마친 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대회 평가 방법은 토론대회 영상을 시청한 후 본인이 생각하기에 더 잘한 팀을 선별주의 또는 보편주의로 팀즈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하고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는 전체 점수 30%가 반영되며 교수님들의 평가 결과 70%와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토론대회 평가 방법에 대해 하고 여러분들은 차고 없이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순서로 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 홍현표 하부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홍현표 하부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모건대학교 사랑사랑 사회복지학과 제26대 학생회장 1학번 홍현표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 학술문화제에 참여해주신 교수님과 재학생 그리고 동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올해로 26회를 맞이하는 사회복지학과 학술문화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코로나 시대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보편주의적 지원, 선별주의적 지원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학술문화제를 위하여 몇십여 명을 힘써주신 학과장 권준도 교수님을 비롯한 권보희 교수님, 이윤아 교수님, 장원정 교수님, 최은정 교수님, 김동기 교수님, 이상호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학술제를 위해 밤낮으로 수고해준 토론팀과 아낌없이 주는 나무, 수화동아리 소리 없는 사람, 소시오 동아리 보물상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회 학술문화제를 통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사회복지의 방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이로 인한 많은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이를 통해 예비사회복지사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6회 사랑사랑 사회복지학과 학술문화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학과장님이신 권중동 교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권중동 교수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인사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같은 축제의 장에 슬픈 소식이 하나 있어서 먼저 그 소식을 좀 전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전달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과가 95년도에 처음 설립이 됐는데 보시면 고 박영복 교수님께서는 모건대학교 80년대 중반에 오셨고요. 우리 학과가 생기면서 저랑 같이 부임을 해서 우리 학과의 첫 기틀을 따는데 크게 기여를 해주셨고 평생교육에 대해서 주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신 분입니다. 그러다가 모건대학이 도안동 캠퍼스로 이사 온 게 99년도인데요. 그때 아직 저 목동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어서 거기 채플 설교하러 가셨다가 설교하시면서 쓰러지셔서 올해까지 22년 동안 투병을 하시다가 오늘 한 3시쯤 운명하신 걸로 제가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과에 오늘이 있게 첫 기틀을 닦아주신 교수님을 위해서 어쨌든 뵙지는 못했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같이 전하고 애도의 감정도 전하고
또 그분의 유지를 받들어서 우리 학과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사회복지학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팀제에서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 제 학생들 모두 같이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서 뵈야 사실은 마땅한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조촐하게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짧게 음악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보이는 명곡을 빌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사가 겹치는 바람에 소식을 늦게 받아서 조화만 보내드렸고요. 동문회에서도 조화로 슬픈 마음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목이 내려오는데 어쨌든 고 박경복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하늘나라에서 행복하시기를 일단 기원하고 교회 26회 학술문화제와 관련된 인사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학회장이 좋은 말을 다 해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사실은 준비를 한 거랑 겹쳐서 좀 아쉽긴 한데 2500년 전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논어를 쓰면서 그 첫 번째 네 글자가 학이시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는 아기가 이렇게 책을 잡고 의자에 앉아있는 말 그대로 자기가 배우는 거고요. 습은 새가 날개를 치면서 비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글자가 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교수로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고 삶의 방향도 전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건 학습 중에서 학에 불과한 거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익히는 노력이 그 뒤에 반드시 따라야지만 학습이라고 하는 게 완성이 되죠. 그리고 코로나 시절로 인해서 학교도 못 나오고 화면으로 쳐다보면서 어렵게 공부를 했지만 어쨌든 학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스스로 갈고 닦아서 오늘 이 자리들을 마련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술제를 준비해 준 일단 학생회와 동아리에서 열심히 공연도 준비하고 활동도구도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를 준비한 모든 제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요. 눈으로 양도 도와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 졸업하신 동문들에게도 우리 학과를
위해서 힘찬 응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앞에 무겁게 시작했지만 지금부터 분위기를 실해서 학술문화제이니까 축제장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배운 것들을 펼쳐보면서 자랑스럽고 즐겁게 이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학술제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교수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윤아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최은정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상훈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장은정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동규 선생님은 소리 지른다고 목 아파서 나갔어요. 네, 김동기 교수님도 참석해주신 점 하고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학생의 활동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생의 활동 보고를 발표해줄 학생회장 홍현표 하고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사랑 사회복지학과 제20대 학생회장 1학번 홍현표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학과 학생의 활동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건대학교 사랑사랑 사회복지학과는 1995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학부과정, 일반대학원 석사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현재 학부과정은 약 1,500여 명, 일반대학원 석사 과정은 약 49명, 박사 과정은 20명의 졸업생을 유출하였고 졸업생들이 대전, 충남, 서울, 경기 등 전국 각지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전문 사회복지사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애체험대상, 장애아동 체육대회, 학술문화제 프로그램과 함께 대전 지역 사회복지기관들과 함께하는 정기봉사를 진행함으로써 연구 및 사회봉사하는 대학의 사명을 이행하고 지역의 복지 발전에 기여하고자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급 국가고시 응원입니다. 우리 모건대학교 사랑사랑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졸업동문 선배님들의 1급 시험을 응원하기 위하여 올해 2월 대제대와 문화여자 중학교로 나눠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간식을 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우리 학과 신입생 학우들이 처음으로 모인 자리로 98학번 김강수 선배님의 특강과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신입생 학우들에게 소속감을 높일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체험회장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이해를 넓히기 위한 가수행진 및 인식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였지만 올해 제25회 장애체험회장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행사 진행으로 장애 관련 교육 영상, UCC, 포스터 제작, 에세이 작성 총 4가지 분야로 활동하였고 1학년 편입생, 전과생을 대상으로는 2학기의 교내 가도행진 체험을 통해 휠체어와 케인의 사용법을 익혀 재학생의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네 번째로 홈커밍데이입니다. 우리 모건대학교 사랑사랑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신 졸업동문 선배님들을 보기로 초대하는 행사로 올해 25회째인 홈커밍데이는 코로나로 인해 벚꽃이 피는 봄의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10월 로스티드 체스넛 데이라는 이름을 통해 교수님의 인터뷰 영상, 변보희 교수님의 특강, 재학생과 졸업생이 함께하는 Q&A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인원이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촬영한 영상을 학과 유튜브에 업로드함으로써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과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6회 학술문화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적절한가의 주제로 진행되는 토론대회와 동아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 소시오 동아리 보물상자, 수화 동아리 소리 없는 사랑의 발표를 통해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사회복지의 방향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이로 인한 많은 문제에 대해 공감하며 이를 통해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예상 집행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2023년도 총 학생회비는 1,150만 5천원이며 1학기 총 사용 금액은 226만 6천원이고 2학기 총 사용 금액은 486만 5,914원으로 2020년 12월 4일 기준으로 총
713만 1,91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PPT 화면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고시입니다. 5가지 종류의 다가로 66,100원, 그리고 포장지와 컴퓨터 영상의 현수막, 금전 출납으로 72,200원을 지출하여 총 132,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입니다. 7가지 종류의 다가비로 141,7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온라인 장애 체험을 담은 교육조, UCC, 포스터, SNS, 에세이 등 5가지 활동에 따른 상품 지출로 총 4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학기 과대학과대 지원금입니다. 각 학년 분반별로 과대학과대에게 3만원씩 지급하였고 1학년의 경우 1학기에 과대학과대를 선출하지 않아 총 3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학기 동아리 지원금입니다. 학과 5개 동아리에게 지원금으로 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학기 지출 중 행사를 제외한 다른 금액은 MT 숙소 사정계약금 30만원과 물티슈 꽃다발 거래 내역서로 61,460원으로 총합 361,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학기 지출입니다. 2학기에도 1학기와 동일하게 학과 5개 동아리에게 지원금으로 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학기 과대학과대 지원금입니다. 2학기에는 1학년 학우들도 과대학과대를 선출하여서 총 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홈커밍데이입니다. 도시락 47만원, 다가비 282만 30원, 기념품 51만 8천원, 기타 비용 42만 2,760원으로 총 167만 2,7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내 장애체험대상입니다. 물 15,750원, 칸막이 및 기타 비용 32만 8,960원, 행사 협조비 및 차량 렌트로 13만 5,370원으로 총 48만 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입생 면접입니다. 다가비와 포장비로 30만 2,1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술문화재입니다. 다가비 21만 3,630원, 동아리 간식비 27만 6천원, 기타 비용 7만 2,600원으로 총 56만 2,2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학기 행사재액 지출로는 학생의 자유경비 5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학기와 2학기 행사 지출로 남은 학생회비는 437만 3,086원이며 이 또한 학과를 위해 깨끗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예산 집행 결과 보고는 저희가 밴드를 통해 추후에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대 다음 학생의 1년 활동 영상 시청으로 모건대학교 사랑사랑 사회복지학과 제26회 학술문화제 학생의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보낸 시간 많은 일이 있었지. 이렇게 같은 곳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우리 손 꼭 잡고 걸어갈 수 있어서 오늘도 나는 참 감사해. 함께 시간 보내면서 같이 만든 추억들이 하나하나 소중해. 고마워 늘 고마워. Everyday new memories. Everyday please stay with me. 올해 끝까지 가보자. 우리 이제 시작하네. 또 한 걸음 우리 걸어가네. 내일 또 다시 같이 울고 같이 웃자. 지금처럼 우리 시작.
네, 1년간 수고해준 다원 학생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금은 어떤 지급 방식이 적절한가를 주제로 토론대회 결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결승까지는 교수님들의 심사로 진행되었으며 결승전은 교수님과 학우 여러분들의 현장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토론 결승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모건단체 26회 학술문화대 토론대 결승전을 우리와 같은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결승전에 오르기까지 정말 뜨거웠어요. 32강전, 16강전, 8강전, 4강전 드디어 오늘 결승 무대. 네, 우리 오늘 두 팀으로 나왔죠. 우리 제 왼쪽에는 코로나 박멸 기운조, 그리고 오른쪽에는 팀 이름 뭘로 하죠? 네,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오셨는데요. 오늘 긴장은 덜게 그리고 즐기면서 우리 결승에 잘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했던 대로 순서대로 할게요. 문제 제시, 입론, 자유토론 1부, 수기 시간, 자유토론 2부, 결론 시간으로 진행될 거고요. 전반전은 우리 코로나 박멸균부터 시작할 거고요. 후반전은 우리 팀 이름 모아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논제는 다 아시다시피, 네, 우리 재난지원금에 대한 보편주의적 입장 왼쪽, 선별주의적 입장 오른쪽. 예, 우리 맨 처음 우리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입론은 각 3분이고요. 우리 코로나 박멸균조 입론 시작해 주시죠. 2020년 코로나로 인하여 급격하게 흔들리는 경제를 바로잡고자 지난 5월 긴급 재난지원금을 모두 국민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경제는 활성화되기 시작하였고 소상공인 업자들의 상황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점차 사람들의 외출과 함께 소비율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특정 인물이 아닌 국민 모두이기 때문에 선별 지급보다는 보편 지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으로 이에 대해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주장합니다. 첫째, 선별 지급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 벗어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국민들은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헌법이 규정한 납세 의무에 따라 모든 국민은 세금을 냅니다. 특히 중상층과 고소득층은 전체 세금 중 많은 부분을 감당합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비용은 상위 소득층이 부담하고 혜택을 받을 때는 배제해버린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은 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 지원금 지급이나 저소득층 대상 지원에 강력한 반대 세력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둘째, 지원금 대상자 선별 기준의 모호함을 해소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확한 소득 파악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성정하더라도 시비가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통계청의 2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근로소득은 지난해와 같은 기간과 비교해 5.3% 감소하였으며 소득 1분위부터 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모두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특정한 기준으로만 지원을 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급격한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다수의 국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보편 지급을 시행한다면 복지 사각지대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보편 지급으로 경제적인 위기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습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비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국민들 또한 지원금 지급에 대해 만족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은 경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단순히 액수의 문제를 떠나서 어떠한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큰 위안이 되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팀은 세 가지 입장을 들어 보편주의를 주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론 선별주의 쪽 시작해 주시죠.
저는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에 찬성합니다. 국가에 대한 보편적 지원은 복지의 미래 전략으로서 국가가 취하는 정의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의 보편적 지급은 시기상조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편적 지급은 지원 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게 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결정될 당시 경제부 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할 경우 투입 금액의 100%를 국채로 발행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채의 급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채의 급증과 복지 금액의 증가는 증세로 이어집니다. 대한민국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복지 총량을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복지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소의 증세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재난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편적 지급을 통해 방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경우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둘째, 기대효과가 낮은 정책을 지속하기보다는 그 금액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체 국민의 소득 감소가 있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전체 소득은 전년 대비 4.8%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성향은 전년도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즉, 쓸 수 있는 돈은 늘었지만 소비는 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저소득층의 소비 성향은 더 크게 줄었는데 경제활동으로 버는 수입이 고소득층보다 더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소비 진작의 효과가 낮아 정책적 효과가 떨어지며 역으로 지원을 받게 되는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보편적 지급 방식보다 더 큰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2배의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 선별적 지급에 찬성하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각각 우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함께 입는 잘 들었고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자유토론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그러면 저희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상대편 주장으로 보편식이 오히려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로 국채 급증이나 증세 증가를 예로 드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억측이 아닌가 싶은데 상대편의 생각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국채의 증가나 국채의 증가나 이제 증세가 억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2차 재난 지원금이 결정되기 전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께서는 이제 2차 재난 지원금도 보편적으로 지급할 경우 전체 투입 예산을 전부 국채로 발행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재정의 어려움을 말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왜 그것이 억측이라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 국채 발행,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는데 국채 발행은 오히려 국가에 큰 문제가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신뢰를 할 수 있다는 증거로 저희가 그 자료를 조사해봤을 때 저희는 이번 연도에 국채의 증가가 36%에서 33%로 증가를 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양호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 대한 부담이 덜하고 오히려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하기에 부담이 너무 하다는 것은 오히려 그 한국에 대한 국력에 대한 너무 과소평가가 아닌가라는 저희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가 부채는 저희가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28위에 속해 있죠, 세계적으로. 하지만 국가 부채의 증가 속도는 꽤나 빠른 편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가계부채,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는 99%에 육박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GDP, 국민의 총 생산이 거의 다 부채로 측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국가는 점점 성장하고 있지만 국민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부채의 증가는 당연히 증세로 이어질 거고 복지 총량의 증가 또한 당연한 증세로 이어집니다. 그런 두 가지 증세가 두 가지가 영향을 주는데 그 증세가 과연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예, 증세를 하겠죠. 근데 증세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선별과 보편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랑, 그리고 두 번째로 가계부채 얘기를 하셨는데, 가계부채 얘기를 하시는 거는 그 지원금을 했을 때 그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부채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건 올바른 예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부채를 발행하고 그걸 세수를 걷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나아진 가계 형편으로 인해서 다시 세수 걷어진다면 이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보편적으로 지급했을 때 분명히 가계소득의 보전이 되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증가를 하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조세의 부담이나 그런 게 더 경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이 보편적인 급여는, 그리고 보편적인 급여는 단순히 쓰는 것만이 아니라 지원금을 줘서 그 지원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 경제가 도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훨씬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 1차 지원금 얘기를 먼저 예시를 들자면은 그 2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 G7 국가들 포함한 12개 중 1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소비 증가 덕택인데요. 이 소비 증가는 단연코 이 지원금 지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희는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그 지원금을 지급한 이후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때는 선별적 지원을 택했는데요. 이게 보편적 지급을 했을 때의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보편적 지급을 포기하고 선별적 지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보편적 지급을 했을 경우 전체에게 배분이 되는 건 맞지만 선별적 지급을 할 경우 좀 더 보다 크게 피해를 받은 계층, 즉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더 하자는 의미인데요. 홍수가 나더라도 이제 수해 지원금을 전체 국민에게 주지 않는 것처럼 이 재난 또한 재난에 대해서 큰 타격을 얻은 계층에게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그 홍수 얘기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예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홍수는 말 그대로 입은 피해가 명확하고, 그리고 홍수를 입는 쪽에는 그 타격이 명확하게 추산이 되기 때문에 그쪽은 대비가 가능하고 그에 대해서 선별적인 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코로나는 일단 이동이 불가능한 저희가 지금 2단계가 다시 격상이 됐죠. 그러면은 일단 주로 갈 수 있는데 일단 뮤지컬 이런 데 다 못 가고,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입은 피해는 추산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어떤 피해를 입었을지 저희가 재산적인 피해 외에도 산정하기 힘듭니다. 물론 산정된 피해조차도 엄청 크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저희는 거의 모든 사람이 피해자라고 봤는데, 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선별해서 준다면 그거는 오히려 조금 더 피해를 봤다고 그거를 더 주지 않는 것은 저희는 역차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입는 때 말씀하셨던 조세 저항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과도 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그거랑은 얘기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세장은 이체만 얘기인데 긴급재난지원금이 내 가정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가 90%가 있을 정도로 보편 재난금에 대한 지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런데 조세에 대한 반발은 오히려 선별로 지급했을 때 반발이 있는 만큼 선별주의에 대해서 더 크지 않을까. 예, 그 부분을 여쭤본 게 맞습니다. 예, 선별주의를 했을 때 조세 저항이 증가하고 이번에도 선별적으로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들이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연관은 다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인 문제는 없기 때문에 선별주의든 보편주의든 어느 한쪽으로만 딱 이유가 명확하게 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부차적으로 이렇게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게 지금의 코로나 사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보편 지급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 뿐더러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이동이 제한되는 것 때문에 홍수랑은 좀 연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 보편 지급을 했을 경우, 소비 진작에 대한 투입을 했을 경우 이는 외부 활동을 부추기는 것과 같다고는 생각하시지 않으시나요?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동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 그 부분에서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피해가 큰 대층이 아닌 전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국가가 외부 활동을 부추기는 꼴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 1차 재난지원금 결과를 보시면 재난지원금 사용한 비율이 거의 외식업 혹은 배달음식, 의식품 같은 식료품에만 치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외부 활동을 부추긴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료품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식료품 소비가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 보편 지급 이후에. 하지만 이 부분은 소비 진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로 실제로 이제 소비가 증가한 부분은 식료품과 자동차 산업 부분입니다. 자동차 구매에서 올랐던 거는 그 업체의 할인이나 그런 등의 이벤트성이나 개인의 그 소비세 감면이 적용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식료품은 사실 고정적으로 소비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식료품의 소비가 증가됐다는 것은 이 보편적 지급을 했던 재난지원금이 소비 기한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미리 사야 될 거를 미리 샀던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정 수입을 미리 쓴 거기 때문에 다른 원래의 수입을 다음 달이나 다음 주 이럴 때 쓰지 않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소비 진작 효과라고 볼 수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을 소비 진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저희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소비의 진작이 되었다는 것은 일단 소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소비가 늘어났다는 건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세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썼다는 얘기인데 같은 식료품이라도 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매일 먹는 식료품이 같은 식료품이 아니라 뭐 쌀이나 이런 거를 샀는데도 만약에 이렇게 지원금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날에 뭐 외식을 하거나 이러면은 그것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외식 외에도 뭐 이렇게 뭐 추가로 시켜먹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식자재의 구입에 관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식비라는 부분에 관한 부분이고, 외식에 소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적인 심리 위안 또한 저희도 크다고 보는데요. 이는 또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보시면은 그 보편직을 통해서 경제 위기 해소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액수를 떠나서 위기를 맞이한 이 시국에 어떠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당시 그 액수만의 경제적 가치를 떠나 국민에게 위안을 줄 수 있고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더 가치가 크다고 보고 있는 연구 결과 또한 있습니다. 외식을 나오거나 그 자기가 여기까지.
일부 자유투를 마치도록 하고요. 3분 동안 수기 시간을 가질 텐데 이제 다음 수강부에서 특별주의에서부터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동안 한번 수기 시간 진행할게요. 오펜스하고 디펜스 할 건 잘 정리하셨죠? 우리 2라운드 자유투 리그 우리 선별주의부터 시작하시죠. 네, 시작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보편주의 쪽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다리가 부러지면 정형외과에 가고 그리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이비인후과에 가듯이 좀 더 아픈 곳이 생겼을 때는 아픈 쪽을 더 치료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효율적으로 보았을 때 보편적으로 잠깐 돈을 줘서 바짝 오르는 것보다 선별적으로 더 아픈 곳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계속 더 장기적으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보편주의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의학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는 보편주의는 따지고 보면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체 검사.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신체 검사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보편적으로 지급을 함으로써 이게 어떤 식으로 돈이 흘러가함에 따라서 저희는 어떤 쪽이 부족하고 이런 거를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체 검사라는 말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신체 검사라는 표현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가 발병되기 전부터 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신체 검사라고 생각을 하지 발병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해서 그때 신체 검사를 시작하는 것은 좀 오류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신체 검사라고 표현을 하는 게 과연 맞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몸이 아프면 당연히 신체 검사는 하게 돼 있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부러지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되고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편주의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왜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냐면은 선별주의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중을 한다고 그러는데 성장 기준에 모호함으로 있어가지고 과연 저희는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의심이 듭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보편주의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해소를 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선별주의를 하시면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급을 하시는 걸 얘기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기준에 있어서 저희는 약간 좀 의문점이 들고 선정 기준이 모호해서 받지 못하는 분들 많은데 보편주의는 그러한 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선별주의에서는 사각지대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토론을 하는 내용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나올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냐, 선별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냐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장기화된 코로나 국면 속에서 과연 보편적 지급을 위한 재원이나 그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일단 코로나 사태로 인해 장기화 되는 점을 고려하셨는데 저희의 일단 기본적인 목표는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잠시적이지만 보편주의를 지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고 다른 부분에 힘을 써서 차라리 코로나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하고 이 사태 자체를 장기적으로 본다는 점은 배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이 코로나 사태 자체를
장기적으로 보다는 단기적으로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감염학회에서도 경고를 했던 게 이번에도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제 하루에 1000명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경고를 했던 것 때문에 좀 더 방역 체제가 계속 격상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장기화되는 코로나를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화된 과정에서 보편주의를 위해서 선별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 맞죠? 그렇죠? 근데 보편주의에 투입되는 예산들을 확보하려면 거의 연간 20몇 조에서 60조까지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대한 양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수의 77% 정도를 차지하는 소비세, 소득세, 사회보장세 같은 이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항목에도 손을 대야 합니다. 이런 게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손을 댄다고 하더라도 보편에 필요한 그 방대한 양의 세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속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선 보편주의가 선별주의보다 절대적 양이 필요한 거는 그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과도한 양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보편주의가 총량이 많이 필요한 거라면 선별주의는 그거 적은 양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많은 희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이 더 적게 든다고 하지만 보편주의가 선별주의보다 한 20% 차이가 나는 것으로 20%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선별주의든 보편주의든 어쨌든 경제에 무리가 많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별주의를 선택해가지고 저희가 역차별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지금과 같은 시대에 받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을 야기해가지고 이런 국민적인 불화를 갈등시키느니 차라리 보편주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선별주의가 국민들 간의 불화를 유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복지제도가 선별주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 같은 경우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에게 다른 계층에서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다른 계층에서 그 기초생활수급보장제도를 그만두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은 이미 그것을 이해할 수준까지 정신적으로 성장이 되어 있고, 현대 국가에서 국민들은, 거의 모든 나라의 국민들은 그 역량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재난지원금을 저소득층과 피해를 크게 입은 계층들한테 지원한다고 해서 과연 국민들 간에 큰 불화가 발생을 할지 의문이 듭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긴급제한령 보편적 지급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찬성이 80%가 넘는 입장을 보였지만,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해서는 50%에 불과한 그런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정당에서도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냐,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되냐에 따라서도 정치계에서도 말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재용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한나라라는 대표가 서로 얘기한 거에서 보편적이 맞다, 선별적이 맞다 이런 거에서도 또 찬반이 갈리고, 또 그 댓글 기사에서도 많이 갈리는 의견들이 나왔던 거 보면은 이는 확실히 후보가 많이 갈리는 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은 저도 익히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보편주의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인사 중에 한 명인데요.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선별로 2차에서 지급하겠다고 정해진 순간 이재명 지사도 우려를 표하긴 했지만 선별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80%와 50%의 수치가 나왔던 내용 말인데요.
분명히 선별 지급을 해야 되냐, 보편 지급을 해야 되냐의 문제를 나왔을 때는 보편 지급을 국민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더 많이. 그것은 확실히 누구나 다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저 같았어도 국가에서 이렇게 돈을 준다 하면은 당연히 저도 받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선별 지급으로 결정이 난 이후에 이게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서 비율의 차이는 다소 있었지만 거의 50대 50으로 맞춰졌습니다. 국민들도 이제 국가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율이 맞춰졌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 간의 갈등이나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닐까요?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도 그렇게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보편주의 측에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80%가 보편주의에 찬성했고 50%가 선별주의에 찬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통계는 일단 두 개는 같은 통계는 아닐 거예요. 두 개를 합치면 100%가 넘어가니까. 예, 그 통계가 보편주의냐 선별주의냐를 2차 재난금 지원 결정을 할 때 조사했던 자료에서는 국민들의 80%가 보편주의를 원했습니다. 예,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선별주의가 맞냐, 보편주의가 맞냐, 2차 재난금 지원이 선별로 결정된 이후에 이것을 다시 조사했을 때 50%가 선별에 찬성했다고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그 원래 보편에 찬성하던 30%가 선별 쪽으로 돌아선 거죠. 그렇게 해서 균형이 맞춰지게 된 건데 그 부분에서 이 양상은 국민들이 이제 국가의 결정에 따라서 선별주의를 해도 괜찮다라는 합의가 도출된 통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낙관적으로 본 게 아니라 통계를 조금 분석해 봐서 국민들의 생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3분 남았습니다. 국민의 통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히 선별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50% 넘었다는 것도 저희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별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 선별주의로 이렇게 돌아섰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통계 얘기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만약에 선별주의를 지급한다면 반대 세력이 안 생긴다고는 할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후에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에 대해 생기는 반대 세력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보편적 지급을 하면은 선별 쪽에서는 그런 불만이 나오지 않지 않을까요?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요?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별적 지급을 지급한다고 해서 보편적 쪽에서 불만이 나오고 그런 부분은 똑같이 반대로 보편적 지급을 했을 때 선별 쪽에서도 충분히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있어서는 보편주의가 선별주의보다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공평성인데요. 보편주의는 일단 누구든지 막론하고 전원에게 다 지급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별주의는 그 기준이나 그 지급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어떤 자원이 들릴 거라는 것은 거의 저희는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거리두기, 그러니까 코로나 발병 이후로 여태까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물론 소상공인 등 저소득층의 소득이 더 감소한 상태에서 독거노인이나 아동 저소득층 가족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던 복지관, 급식소, 복지시설의 휴관물의 휴교로 인해 아이들을 혼자 남겨두고 출근하는 한부모 가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우리 자유토론 2부 끝났고요. 각각 결론, 각각 분당 3분씩 결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별주의부터 하시죠. 시작. 최종 결론입니다. 네, 최종 결론 선별주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입론에서 말했던 것 같이 보편적 첫째, 보편적 지급은 지원 대상이 되는 국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을 주게 됩니다. 둘째, 기대 효과가 낮은 정책을 지속하기보다는 그 금액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복지에 왕도는 없습니다. 원리적으로는 보편적 복지가 타당하나 일국적인 조건을 부여해서 때로 선택적 복지가 불가피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택적 복지, 즉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계층에 복지를 집중하는 게 옳음에도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 아래 전 계층에 골고루 복지를 제공하면 결국 하위 계층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곤란해 직면의 계층이 많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유입니다. 고로 재난지원금을 또다시 지원하려면 한계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되는 생산 중단과 소비 위축으로 거의 빈사 상태에 이르게 된 피해 입은 계층에게 초점을 맞춘 재난지원금과 그 외에 온갖 다양한 방식을 총동원하여 민생의 붕괴를 막아내고 한편 근본 처방으로 시급히 우리 복지국가의 취약한 구조를 뜯어고칠 담대한 발걸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선진국치고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나라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지원금, 이거는 특수한 시기에 예측하지 못한 위험에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긴박한 사회적 보상입니다. 불이 났는데 온 동네의 모든 집에 물을 다 뿌리는 소방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희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선별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의견하시죠. 보편주의 결론 시작하겠습니다. 선별 기준으로 진행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박탈감, 불만 등의 부정적 관점이 존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관점들을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보편주의를 주장합니다. 첫째, 선별지급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평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원금 대상자 선별 기준의 모호함을 해소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할 수 있는 선별 기준의 모호함 해소의 입장입니다. 셋째, 보편적 지급으로 경제적 위기 해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심리적 위안을 줄 수 있다는 심리적 방면에서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근거를 토대로 저희는 보편주의 입장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오대학교 26기 학생부대 토론대 결승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팀즈 채팅장을 통해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투표는 지금부터 10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난 후 투표된 투표는 처리가 되지 않으므로 꼭 제한된 시간 내에 투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7시 15분이므로 7시 25분까지 투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10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표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0분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참여 재학생들은 125회 휴게실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예방수칙을 지켜 쉬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준비된 다과는 코로나19로 인해 교내에서 섭취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에 참여하시는 학우분들은 지금부터 20분 뒤인 20분간 쉬는 시간을 가져주시고 20분 뒤에는 자리 정돈 및 착석 부탁드립니다.